야담 이야기. 효행 때문에 부자가 된 수절과부와 두 아들. 경상도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마음씨 착한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큼 이들의 처지는 공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산을 내려가 다른 집에서 품을 팔며 겨우겨우 끼니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니 장남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은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산 너머 친척집으로 밥동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어야 한다. 장남은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어머니는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말하며 형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가까스로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라며 친척집 문 앞에서 부르니 친척 어르신은 찾아온 장남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쩐 일로 먼 이곳까지 왔니? 장남은 집안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날이 차니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친척 어른은 장남을 방으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서 먹지 않고 왜? 장남은 밥상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굶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걱정되어 그럽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밥을 챙겨줄 것이니 먼저 배부터 채우는 게 좋겠구나. 라고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친척 어르신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배불리 밥을 먹은 장남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장남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한 대로 밥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게 주실 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까? 얘야 미안하구나. 장남은 의아해하며 친척 어르신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친척 어르신은 안채에 밥이 다 떨어져서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다른 집으로 가봐야겠구나. 장남은 혼자서 배불리 먹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을 찾아가 밥동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선뜻 먹을 것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 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집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 장남은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되어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남은 강을 건너 터덜터덜 힘없이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보이지 않던 큼지막한 도로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박의 크기를 보니 밥 2공기는 좋게 들어갈 듯 보였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장남은 결심이 섰는지 호박 안을 파내고는 입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밥을 토해서라도 동생과 어머니의 끼니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박 안으로 헛구역질을 하는 장남의 입에서는 밥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도로박 안으로 밥알이 떨어지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밥알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호박 안에 밥알이 가득 들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남은 이 신기한 호박을 앞에다가 두고 절을 하고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남은 도로박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동생은 맨발로 뛰어나와 형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은 구한 것입니까? 라며 다급하게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장남은 누워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도로박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호박 안에 들어있는 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이 허겁지겁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두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장남은 안이 비어있는 호박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독에 남아있는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어보자 싶었습니다. 쌀 한 톨을 호박에 넣자 그 안에 쌀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깜짝 놀래며 장남에게 이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장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에게 우리 그럼 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호박에 쌀 한 톨씩 넣어 쌀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팔 정도의 쌀을 만들어서 장남은 그 다음 날부터 장으로 나가 호박에서 만들어진 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판 돈으로 어머니 약도 다려드리고 끼니도 배불리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남의 효성 덕분인지 어머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되찾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쌀을 부지런히 내다 팔던 장남은 문득 호박에 엽전을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장남이 생각했던 대로 엽전을 넣자 호박 안에 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호박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세 식구는 튼튼한 기와집도 사고 노비도 들여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이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동생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내어주었지만 동생은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호박에 욕심을 갖고 있던 동생과 장남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박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렸고 이를 내줄 수 없는 장남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던 형제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로박을 산에서 굴린 다음에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제안을 형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산 중턱에서 도로박을 굴렸습니다. 장남과 동생은 굴러내려간 호박을 찾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찾기 시작한 호박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도로박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형제는 도로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형제는 도로박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집안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장가를 들게 되었고 형제는 서로의 욕심을 뉘우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하니 장남은 무슨 일이길래 우리 둘을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는 보자기를 갖고 오더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도로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도로박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보고 마음 아팠단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이야. 실은 내가 굴린 건 이 호박이 아니라 다른 호박이었단다. 그래서 그나마 너희 둘이 이렇게 다시 잘 지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호박을 꺼낸 이유는 이제 너희 둘은 이 호박을 잘 사용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로 평생을 살았으면 한다. 필시 이 호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 아들 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괜찮다며 우리 앞으로 어머니의 뜻대로 평생 남을 위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안심을 하셨는지 호박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은 도로박을 사용하여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먼 이웃까지 찾아가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역시 심성이 고운 분이셨네요. 그래서 두 아들들도 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두 아들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외국에서 60 이상 노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베풀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베풀면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음탕한 새 과부마님과 노승의 계약. 어느 마을에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가 살았습니다. 서로 절친하여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으니 그 과부들도 자연히 형님 아우님 하며 나눠 먹고 나눠 입고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꾀가 많은 노승 하나가 머슴하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고을인데다 노승이 그곳 암자에 기거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승을 알았고 노승 또한 마을의 누구는 손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이 돌아왔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사람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한 따뜻한 어느 봄날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는 꽃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과부가 밥과 떡을 담은 찬압을 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노승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먼저 노승이 물었습니다. 마님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곱게들 치장하셨습니까? 라고 노승이 물으니 세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날씨가 하도 좋아 바람이나 쓰려고요. 이 말을 들은 노승은 금방 미간에 내천 자를 긋더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허참, 일이 공교롭게 되었군요. 전 지금 마님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자 과부 중 한 명이 스님이 무슨 일로요? 이에 노승은 음성을 가다듬어 절로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마님들 댁으로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니 세 과부는 노승의 성의에 감지덕지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에 가지요. 고맙기도 하셔라. 라고 말하니 노승이 들놀이는 어쩌시려고. 아이고 스님도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가지요. 세 과부는 스님을 앞장 세우고 들놀이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가보니 절간 마당은 조용하고 음식 장만한 기미가 없었습니다. 노승은 큰 기침을 하더니 세 과부에게 말하길 무릇 절간 음식이란 먼저 부처님께 드린 후에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님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삼배하여 엎드리니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시어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갑자기 무슨 말이라며 말하자 노승은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과부는 머뭇머뭇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살피며 난처해하였습니다. 노승은 미리 어린 동자승을 부처님 뒤에 앉혀 놓았습니다. 동자승은 노승이 시킨 대로 부처님 등에다 제 몸을 꼭 붙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하시듯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한 음탕한 사연들을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무쪼록 자세히 고하라. 라고 말하니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세 과부는 화들짝 놀라 이마를 바닥에 찧어대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집에 매일 드나들던 이웃 총각과 숲속에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을 하시고 제가 혹 잉태라도 할까봐 서둘러 박 씨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영험하신 부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부처님의 뒤에 숨어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박씨 과부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과연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번에는 김씨 과부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처녀 시절 동네 한 사나이가 저를 꿰며 이젠 너도 나이를 먹었으니 예의를 익혀야 한다. 만약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을 가면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랴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으나 여러 날 연습하니 어느새 아이가 들어설 것 같아서 당황하던 차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부랴부랴 김씨에게 시집왔나이다. 라고 말하니 동자승이 부처님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거짓없이 잘 말해주었구나.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이씨 과부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디부터 행실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까진 외간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니 그만 정이 들었는데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원인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 데서 생긴 패단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한 말씀 내리시길 과연 사실대로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꾀가 많은 노승은 이 여인들의 비밀을 알자 만족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자, 마님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어떻소? 라고 말하니 이씨 과부가 전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립니다, 스님. 난생 처음 부처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니 이때 노승은 얼굴빛을 바꾸어 앞으로 썩 나서며 을러댔습니다. 너희들의 음탕한 행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일러바치리라. 라고 소리치니 옛 새 과부의 새 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그렇게는 마소서. 스님이 그리하시면 평화로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새 과부가 애걸하니 꽤 많은 노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일제히 예, 스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니 이 노승은 매달 각자 쌀 한 섬씩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예, 그렇게 하죠.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쌀을 약속받은 후 새 과부에게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승은 시주하러 다니는 게 싫어서 꾀를 냈던 것입니다. 덕분에 꽤 많은 노승은 그 후 동자승과 식량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승의 꾀가 참 고약하네요. 시주하기 싫어서 새 여인네를 속였는데 과연 부처님을 모시는 노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